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부서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임문혁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네트워크 성능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트워크를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입니다. 네,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란 사용자의 최종 단말기와 저희 데이터 센터 사이의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제어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온전히 저희가 제어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두 구간의 모니터링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의 문제들은 저희 내부 인프라에서는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정 국가나 통신사, 단말기 사용자가 저희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외부 CDN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부 CDN 업체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라던가, 그리고 DNS나 라우팅 등의 네트워크 오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용자가 보낸 요청이 일단 저희 내부 인프라로 들어와야 로그라도 남아서 분석을 할 텐데, 라스트 마일 구간에 문제가 있다면 요청이 내부 인프라로 들어오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스트 마일의 네트워크 문제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모니터링 되어야 됩니다. 네,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 오류에 대한 로깅을 남기게끔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웹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 단에 로깅을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하실 건데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려면 클라이언트가 그 코드를 먼저 받아가야 하는데 네트워크 문제로 이 코드조차 받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문제를 또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기술이 네트워크 에러 로깅, 이걸 줄여서 넬이라고 합니다. 이 넬은 웹 브라우저가 네트워크 오류를 기록을 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기술인데요. 네, 이 장의 제목을 라스트 마일의 성능 모니터링이라고 조금 거창하게 짓기는 했는데, 사실 이 넬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이 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넬은 아직 W3C에서 드래프트 상태이고요. 네, 스탠다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롬 기반 브라우저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어서 크롬이나 엣지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넬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파리나 파이어폭스에서는 아쉽게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넬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선 넬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넬을 사용하시려면 저희는 리스폰스 헤더에 두 개의 필드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는 넬이라는 헤더고요, 하나는 report2라는 헤더입니다. 이 넬 헤더에는 report2 필드를 통해서 어떤 리포트 그룹으로 로그를 전송할지 적어주고요. 그리고 success fraction과 failure fraction 필드를 통해서 각각 성공 요청과 실패 요청에 대한 로그를 얼만큼의 비율로 받을지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0이면 0%, 1이면 100%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max age 필드는 저희가 내려준 이 넬 헤더를 브라우저가 얼마나 오랫동안 캐싱하게 할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report2 헤더에는 report 그룹의 이름과 endpoints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우저가 전송하는 로그를 받을 저희 로그 서버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용자가 저희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했는데 이때는 정상적으로 응답이 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넬 정책을 리스폰스 헤더를 통해서 내려줍니다. 이 넬 헤더를 본 브라우저는 넬 정책을 캐싱을 해둡니다. 이 넬 정책의 의미는 이제부터 myservice.com을 접속을 했는데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한다면 mynail.com으로 로그를 전송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같은 사용자가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직 넬 정책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가지고 있는 넬 정책에 따라서 에러 리포트를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고 mynail.com으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줍니다. 네, 브라우저가 보낸 제이슨 바디는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요청 URL,
메소드, 그리고 서버의 IP, HTTP 버전, 그리고 페이즈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DNS, 커넥션, 어플리케이션 중 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 어떤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랍스 타임은 요청 시작으로부터 응답 또는 오류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타입 필드에는 페이즈보다 조금 더 상세한 오류 원인을 미리 정의된 코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DNS name not resolved나 TCP refused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IP와 유저 에이전트도 알 수 있는데요. 소스 IP를 알면은 GODB를 통해서 사용자의 접속 국가, 통신사 정보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는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넬의 활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넬을 다음 서비스와 일부 CDN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늦은 저녁에 갑자기 일본의 한 통신사 사용자들이 저희 서비스에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거는 저희 문제가 아니라 다른 회사 사업자의 문제였던 걸로 밝혀지기는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면서 문제가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했는데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넬을 활용해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당시에 오류 타입은 DNS name not resolved여서 DNS조차 실패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넬을 통해서 오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요청의 성능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넬 로그에 있는 일랍스 타임 필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서 기록한 응답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버에서 기록한 것보다 더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을 나타냅니다. 네, 그림에 있는 그래프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에 HTTP 버전 3를 적용한 후에 HTTP2와 성능을 비교한 건데요. HTTP3가 성능이 훨씬 좋다는 것을 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HTTP3를 이제 다른 서비스에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위한 좋은 사례를 만들 때 또 넬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용자의 접속 국가별 성능을 비교한 겁니다. 네, GODB를 통해서 사용자의 접속 국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당연히 한국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해외 사용자들의 레이턴시를 개선하는 작업도 하는데 넬을 통해서 개선 작업의 효과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넬을 도입했던 경험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넬이 좋은 점이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간단히 응답 헤더만 추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인프라 엔지니어 입장에서 도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웹 서비스를 운영 중이시라면 넬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데이터 센터 내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트워크 성능 지표라고 하는 거에는 레이턴시와 스루풋이 있습니다. 이 레이턴시는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요. 스루풋은 단위 시간 동안 보낸 데이터의 양을 의미합니다. 레이턴시는 낮으면 좋고 스루풋은 높은 게 좋겠죠. 그리고 레이턴시와 스루풋은 주로 이 세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네,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먼저 로스는 패킷 유실을 말합니다. 패킷 유실은 네트워크의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 링크나 장비의 페일오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TCP에선 패킷 유실이 발생하면 유실된 패킷에 대한 에크를 기다리느라 그만큼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혼잡하다고 판단해서 혼잡 윈도우를 줄이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줄어들면서 스루풋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웃 오브 오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패킷의 순서가 꼬여서 도착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아웃 오브 오더는 주로 서버에서 서버로 가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패킷은 빠른 길로 가고 어떤 패킷은 느린 길로 가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그래서 TCP/IP 네트워크에서는 IP 포트, 이 for 튜플이 동일한 패킷들은 같은 길로 가도록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 설정을 누락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로 아웃 오브 오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웃 오브 오더가 발생하면 순서 꼬인 패킷을 기다리느라 또 레이턴시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TCP는 로스랑 아웃 오브 오더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웃 오브 오더를 로스라고 잘못 판단해서 혼잡 윈도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스루풋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이 RTT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 높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서버 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우팅이 잘못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RTT가 높으면 당연하게도 레이턴시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네트워크 구간을 점검해서 원인을 찾고 고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로스, 아웃 오브 오더, 하이 RTT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nStat, SS, TCP 덤프 같은 툴들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툴들은 좋은 툴이긴 한데요. 아쉬운 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선 nStat부터 보면 nStat은 호스트의 네트워크 통계들을 출력을 해주는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TCP 재전송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호스트에서 드랍된 패킷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플로우별 통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호스트는 동시에 여러 호스트들과 통신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정확히 어떤 호스트와 통신할 때 재전송이나 드랍이 발생하는지는 nStat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SS라는 툴도 있는데요. 여기에 I 옵션을 사용하면 소켓별로 TCP 인포를 출력해 줍니다. 이 TCP 인포에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나 재전송 수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 SS는 nStat이랑은 다르게 플로우별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순간 그 순간에 살아있는 소켓들에 대한 정보만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소켓이 빠르게 사라진다 하면은 또 그거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CP 덤프가 있습니다. TCP 덤프는 아예 패킷을 캡처하는 툴이어서 CPU와 디스크 부하가 큽니다. 물론 패킷 헤더나 데이터를 상세히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덤프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기는 하는데요. 단순히 로스, 아웃 오브 오더 RTT 같은 것들만 보려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TCP 덤프로는 문제를 자동으로 발견하기도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TCP 덤프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려면 우선 일정 기간 덤프를 뜨고 그 덤프 파일을 받아서 분석을 해봐야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덤프를 분석하려면 어느 정도 사전 지식도 필요하고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전통적인 툴들이 아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툴은 로스, 아웃 오브 오더, RTT를 플로우별로 알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종료되는 소켓도 잡을 수가 있어야 하고 CPU와 디스크 부하가 적으면서 전문 지식 없이도 결과를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려면 커널을 트레이싱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널을 트레이싱 하려면은 또 ftrace나 eBPF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eBPF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세션에서는 eBPF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저희가 eBPF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eBPF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주의해야 했던 점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이 BPF 툴은 3개가 있습니다. TCP Life, 그리고 TCP Retrans, 그리고 SKB 드랍인데요. 네, 이 중에서 TCP Life와 TCP Retrans는 브랜든 그레그라는 분이 이미 몇 년 전에 만드신 툴입니다. 저희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입맛에 맞게 좀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TCP Life부터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TCP Life는 이 inet 속의 state라는 그 커널의 트레이스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이 트레이스 포인트는 소켓의 상태가 변경될 때, 예를 들어서 TCP time wait 상태에서 TCP close 상태로 변경될 때 호출이 되고요. 트레이스 포인트의 인자에는 소켓 포인터와 old state 그리고 new state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new state가 TCP close인 경우만 걸러낸다면 종료되는 소켓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소켓이 종료되는 순간에 저희가 또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요. 이 BPF SKC2 TCP SOC이라는 BPF 헬퍼 함수를 사용을 하면 SOC 포인터를 TCP SOC 포인터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CP SOC 구조체에는 해당 소켓의 통계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RTT라던가 이건 스무스드 RTT를 말하고요. 그리고 로스트는 해당 소켓에서 감지한 총 패킷 유실 수를 의미하고요. 토탈 리트랜스는 해당 소켓에서 발생한 총 재전송 수를 의미합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토탈 리트랜스에는 테일러스 프루브로 인한 재전송 이벤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테일러스 프루브라는 거는 꼭 네트워크 문제 상황이 아니어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탈 리트랜스가 높다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탈 리트랜스보다는 로스트 값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ceive out of order 패킷은 이제 패킷을 수신했을 때 순서가 꼬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real deceive는 내가 전송한 패킷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됐을 때 순서가 꼬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두 개 모두 out of order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소켓이 닫힐 때 이 BPF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소켓이 가지고 있던 여러 통계 정보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loss, out of order, RTT를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지속 커넥션을 사용한다면 소켓이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겠죠. 그럼 TCP 라이프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켓이 닫히는 순간에 트레이싱하지 않고 매 데이터 송수신마다 트레이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호스트의 부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대안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이제 TCP 리트랜스입니다. TCP 리트랜스는 패킷 재전송 이벤트를 트레이싱합니다. 패킷 재전송은 로스나 아웃 오브 오더 문제의 증상으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패킷 재전송이 발생했다면 네트워크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터 송수신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적을 거기 때문에 트레이싱하기 좋은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재전송 이벤트는 이제 어떻게 트레이싱하냐면, 우선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이 이 TCP 리트랜스밋 SKB라는 트레이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트레이스 포인트는 또 테일러스 프로브로 인한 재전송이 발생할 때도 또 호출이 되어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일러스 프로브는 네트워크 문제 상황이 아니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전송 이벤트를 봤을 때 이게 테일러스 프로브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켓 구조체를 탐색해 보면 그 CA state라는 필드에 컨제션 상태가 저장이 돼서 뭐 이 값이 어떤 값인지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건 너무 그 TCP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어떤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값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트레이스 포인트 대신 K프로브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K프로브를 쓰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TCP retransmit SKB라는 함수가 있고요. 거의 비슷한 이름인데 앞에 언더바가 두 개 붙은 언더바 TCP retransmit SKB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언더바가 없는 함수를 트레이싱 하시면 테일러스 프로브로 인한 재전송은 이제 제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인자에 속 포인터와 SK 버프 포인터가 오기 때문에 재전송된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등의 정보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툴은 SKB 드롭입니다. 이 SKB 드롭은 K-free SKB라는 트레이스 포인트를 사용하고요. 이건 커널에서 패킷이 비정상적으로 버려질 때 호출됩니다. 인자에는 SK 버프 포인터가 있어서 드랍된 패킷의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등의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을 통해서 K-free SKB를 호출한 함수가 어떤 거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eason으로는 패킷이 어떤 이유로 버려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커널 5.15 비교적 좀 최신 커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SKB 드랍 리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패킷과 관련된 소켓이 없어서 드랍이 되었거나 넷필터 룰에 의해서 드랍이 되었거나 소켓의 리시브 버퍼가 꽉 차서 드랍되는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BPF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응답 지연이 발생해서 이게 네트워크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달라는 문의를 종종 받는데요. 그럴 때 호스트에 TCP 라이프 또는 TCP 리트랜스를 실행해서
특정 플로우에서 로스나 아웃 오브 폴더, 하이 RTT 등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 패킷 유실이 발견되었다면 혹시나 이게 호스트에서 패킷이 드랍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SKB 드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트워크 문제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서 이 BPF 툴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네, 저희가 어떤 서버에서 컬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서버로 요청을 보냈는데 지금 응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버에서 TCP retrans와 TCP life를 모두 실행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네, 보시면 TCP retrans를 통해서 패킷이 재전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패킷 유실 상황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TCP life에는 아직 아무런 로그가 출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컬이 생성한 소켓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커넥션 타임아웃이 나면서 소켓이 종료가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TCP life에도 로그가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로그를 보시면은 로스트가 3번 발생했고요. 리트랜스도 3번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TCP 리트랜스에 잡힌 재전송 수와 또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목적지 서버에서는 SKB 드랍이라는 걸 이제 실행시켜 놨는데요. 네, 로그가 출력된 걸 보면 목적지 서버에서 패킷이 버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RP 필터 때문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RP 필터 값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 패킷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만약에 TCP 덤프를 통해서 분석을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우선 서버에서 TCP 덤프를 다 떠야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서버가 단 2대밖에 없었지만 만약 서버가 수백 대 있었다면 수백 대에서 덤프를 실행시키고 그 수백 개 덤프 파일을 다 받아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이제 어떤 플로우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덤프를 통해서 목적지 서버에서 패킷이 드랍되고 있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도 어떤 이유로 드랍이 되는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성능을 지속적으로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몇몇 서버군에는 TCP life를 상시 켜놓고 있는데요. 켜놓고 보니 특정 플로우들에서 아웃 오브 폴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해당 플로어에 있는 네트워크 구간들을 이제 점검을 했는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웃 오브 폴더가 발생하는 서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모두 i4 닉을 사용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i4 닉의 특정 기능이 아웃 오브 폴더를 유발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능은 닉이 패킷을 CPU의 백로그 큐로 보낼 때 그 패킷을 처리할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CPU 쪽으로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처럼 패킷 1번, 2번, 3번이 닉에 도착했고 이 패킷들은 코어 1번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1번이 처리해야 하는 패킷이라면 코어 1의 백로그 Q1로 패킷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제 커널의 스케줄링에 의해서 프로세스 P1이 코어 2번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 패킷은 Q2로 보내지겠죠. 그 이후에 Q1에 있던 패킷을 다시 Q2로 복사를 해오면서 패킷 순서가 꼬이고 아웃 오브 폴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켰을 때와 껐을 때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비교해 봤는데요.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최악의 경우 성능이 9배까지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웃 오브 폴더가 발생하면 레이턴시가 증가하고 스루풋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로 투입하는 서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끄고 투입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TCP life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감지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 BPF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번외 이야기인데요. 이 BPF를 사용해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성능을 튜닝할 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CP에는 RTO라고 하는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이 있는데요. 패킷 유실을 감지할 때 셀렉티브 에크나 테일러스 프로브 같은 것들로 이제 감지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RTO만큼 기다렸다가 재전송을 하는데, 현재 리눅스에서는 init RTO가 1초, min RTO가 200ms입니다. 그런데 저희 데이터 센터 내부 통신에서는 RTT가 길어봐야 수 밀리세컨드 미만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RTO 값들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BPF를 사용하면 init RTO가 min RTO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init RTO는 이 BPF SOCOPS라는 프로그램으로 수정할 수가 있고요. min RTO는 BPF setSOCOPT라는 헬퍼 함수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init RTO 설정할 때는 단위가 GFIS이고요. min RTO일 때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를 사용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RTO를 너무 작게 하면 이 BPF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서 설정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3, 4 GFIS 정도까지는 RTO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에서 20ms 정도까지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RTO가 기본 값일 때와 그리고 튜닝을 해서 저희가 20ms로 줄였을 때 HTTP 응답 시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1만 번의 요청을 보낸 후에 가장 느린 응답 시간을 기록했고요. 이것을 패킷 유실이 0% 그리고 0.01, 0.1, 1% 발생하는 환경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RTO를 튜닝하지 않았을 때는 패킷 유실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적게는 수백 밀리세컨드에서 많게는 수초까지 응답 지연이 발생했지만, RTO를 튜닝했을 때는 패킷 유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십 밀리세컨드 정도의 지연만 발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튜닝은 아직 저희가 실제 환경에서 적용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만약 적용된다면 패킷 유실에 대한 민감도를 많이 낮춰서 저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고통을 좀 많이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